계절은 총총걸음으로 무르익었다. 해가 바뀌자 또다시 새 꽃과 잎새와 꾀꼬리와 콩새와 방울새와 그 밖에 생명이 짧은 무생물들이 한갓 싹이나 무기물에 불과했던 1년 전에 다른 생물들이 차지했던 그 자리에다 제각기 자리를 잡았다. 먼동이 트는 새벽 햇살은 새싹을 트게 하여 기다란 줄기로 키워주고 소리 없이 수액을 빨아올려 꽃잎을 삐죽이 벌리게 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입김이라도 뿜어내듯이 그윽한 향기를 사방에 발산해주고 있었다. 낙농장 주인 클리큰의 집에서 일하는 남녀들은 한결같이 아늑하고 즐겁게 나날을 지내고 있었다. 그들이야말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복받은 사람들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궁색함에서 벗어나 있는 동시에 생활이 풍족한 나머지 예의 범절을 지키느라 자연스러운 감정이 구속을 받거나 쓸데없는 유행을 쫓느라 아무리 풍족해도 만족할 줄을 모르는 그런 처지도 또한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이리하여 초목이 마구 무성하다는 것이야말로 바깥 자연세계의 유일한 목적인 듯이 보이던 녹음의 계절도 지나가 버렸다. 테스와 클레어는 무의식 중에 서로의 마음을 살펴보곤 했다. 그리고 하마터면 불타오르는 정열의 도가니 속에 빠질 듯 하다가도 아슬아슬한 고비를 용히 넘겼다. 그러는 동안에 두 사람은 한 골짜기를 흐르는 두 갈래의 물줄기처럼 막을 길 없는 법칙에 따라 어김없이 하나로 합치는 길을 더듬어 가고 있었다. 테스는 이 근래 요새처럼 행복한 때가 없었고 또 앞날에도 두 번 다시 지금처럼 행복하지는 못할 것만 같았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새 환경에 알맞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씨를 뿌렸던 땅속의 해로운 지층에까지 뿌리를 내렸던 어린 나무가 그곳보다도 깊은 땅속으로 옮겨 심어진 셈이었다. 게다가 테스로 말하면 클레어도 마찬가지지만 어렴풋이 그리워하는 것인지 열렬히 사랑하는 것인지 분간키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으므로 깊숙이 빠지지도 않고 또 자기 마음을 이러그러 돌이켜보지도 않고 그저 어색한 듯이 이 새 물결은 도대체 어디로 나를 이끌어가려나, 내 앞날에 대해서는 무엇을 뜻하는 것이며 지난날과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는지 하고 혼자 물어볼 따름이었다. 테스는 아직도 에인젤 클레어 눈에는 한갓 우연스레 일어나는 현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나이는 제 마음이 테스한테로 쏠리는 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의 그러한 태도는 지극히 진기하고 신선하고 흥미로운 여성의 표본을 관찰하는 철학자다운 관심에 그치는 것이라 생각했다. 둘은 종종 만났다. 만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다. 그들은 날마다 저 신기하고도 엄숙한 시간에 보랏빛과 연분홍빛으로 물든 어슴푸레한 아침놀 속에서 만나곤 했다. 이 집에선 아주 일찍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다. 젖은 새벽에 짜기로 되어 있었고 그 전에 3시 조금 넘어서 크림을 걷어내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대개 좌종으로 맨 처음에 잠이 깬 사람이 나머지 패들을 깨워주기 마련이었다. 테스는 갓 온 데다 종이 울려도 다른 사람처럼 내쳐 자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내 알려져서 이 일을 도맡기로 되었다. 3시가 되어 찌르릉 소리가 울리자 테스는 침실을 나와 주인 방문 앞으로 달려간 다음 사다리로 에인젤 방으로 올라가서 큰 소리로 속삭이듯 그를 부른 다음
친구들을 깨워주곤 했다. 테스의 몸단장이 끝날 즈음에는 벌써 클레어도 아래층으로 내려가 공기가 축축한 바깥에 나와 있었다. 하나 친구들과 주인은 을에 한두 차례 더 돌아눕곤 해서 15분가량 후에야 비로소 나타났다. 어둠과 밝음이 부엽게 뒤섞인 잿빛 여명의 빛깔은 황혼의 그것과는 딴판이었다. 하기야 그 속에 어리는 음영의 정도는 비슷할는지도 모른다. 먼동이 틀 무렵엔 밝음이 활개를 펴고 어둠은 사그라지는 듯 보였으나 저녁 놀 때엔 어둠이 물밀듯이 깃들며 차차 퍼지는 바람에 도리어 밝음이 조는 듯이 보였다. 하도 번번이 두 사람은 낙농장의 누구보다도 일찍이 일어나는 버릇을 했으므로 온 세상에서 맨 먼저 일어나는 것도 자기들인 양 느껴졌다. 테스는 이곳에 와서도 얼마 동안은 크림을 걷는 일은 하지 않았고 일어나자마자 이내 바깥으로 나갔다. 사나이는 의뢰 거기서 테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넓게 트인 목장을 감싸고 있는 습기를 품은 희뿌연 빛은 두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아담과 이브가 된 듯한 고독감을 주기도 했다. 하루의 막이 열리는 이 몽롱한 순간에 클레어의 눈에는 테스가 고운 성품으로나 아름다운 몸매로 흡사 훌륭한 여왕과도 같은 위풍을 지닌 존재로 비치었다. 그것은 아마도 여느 때와 다른 이 시간에 테스처럼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의 눈길이 미칠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들에 나와 있을 리가 없으리라. 아니 온 잉글랜드 땅을 찾아보더라도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아름다운 여인이란 여름철 복중의 새벽녘에는 을에 고이 잠들어 있게 마련인데 테스는 바로 옆에 있었고 다른 여인의 기척이라곤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스레 밝아오는 새벽녘의 몽롱한 대기 속에서 젖소들이 누워있는 곳을 향하여 둘이 어깨를 가지런히 하고 거닐 적마다 사나이는 늘 그리스도 부활의 시각을 연상하곤 했다.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 곁에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한 일이었다. 온 사방의 풍경은 여전히 부엽게 보였으나 사나이가 눈여겨보는 테스의 얼굴은 자욱한 안개 속에 윤곽을 드러내고 인광과도 같은 빛이 서리고 있었다. 테스는 마치 육체를 떠난 영혼이나 유령처럼 보였다. 사실 그녀의 얼굴에는 저도 모르게 북동쪽에서 비치는 차가운 광채가 서리고 있었다. 클레어의 얼굴도 제 자신은 몰라도 테스한테는 똑같은 모습으로 보였다. 앞서도 말했지만 테스가 클레어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바로 이런 때였다. 테스는 이젠 한갓 젖자는 여인의 몸이 아니고 여인의 정이란 환영, 온 여성을 한 몸에 응결시킨 표본이 되었다. 사나이는 농담삼아 테스를 아르테미스니 데메테르니 혹은 그 밖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름으로 불렀으나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테스는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그래서 테스라고 불러주세요. 하고 테스가 살며시 흘겨보며 말하면 클레어는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다. 이윽고 사방이 조금씩 밝아오면 테스의 얼굴은 여느 여인의 모습이나 마찬가지로 보이게 되었고 행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신의 모습에서 행복을 바라마지 않는 보통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이처럼 인적이 통 없는 때엔 둘은 물새 바로 곁에까지 갈 수가 있었다. 외가리가 문이나 덧문을 여는 소리처럼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둘이 곧잘 찾아오는 목장 한 모퉁이의 숲을 속 나뭇가지에서 날아오르기도 하고
벌써 이곳 물속에 날아와 있을 적엔 태엽장치로 도는 인형처럼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리면서 지나가는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거만하게 서 있기도 했다. 이맘때면 얼핏 보기에 이불 두께만한 몽롱한 여름 안개가 양털을 펼쳐놓은 듯이 여러 겹을 이루고 목장 위 군데군데에 산산이 흩어져 있는 것을 두 사람은 볼 수가 있었다. 축축한 잿빛의 목초 위에는 밤새 젖소가 누워 있었던 자국이 군데군데 보였다. 그 자국은 젖소의 크기만한 마른 풀로 뒤덮인 짙은 초록색의 섬들이 사방으로 트인 아침 이슬의 바다 위에 둥실 떠있는 모양을 방불케 했다. 어느 섬에나 한 줄기 꾸불꾸불한 오솔길이 나 있었는데 그것은 젖소들이 자고 일어난 다음 목초를 먹으러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녔던 발자국이었고 이 길이 끝나는 곳에서 둘은 젖소를 볼 수 있었다. 두 사람을 알아보자 젖소가 코를 고는 듯 내뿜은 입김은 사방에 자욱히 낀 안개 속에 보다 더 짙은 안개를 이루는 것이었다. 그 즈음에서 두 사람은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젖소를 앞마당으로 몰고 가든지 또는 그 자리에 앉아서 젖을 짜든지 했다. 혹은 여름 안개가 한결 더 자욱히 사방으로 퍼지는 때면 온 목장이 하얀 바다처럼 보이고 군데군데 우뚝 솟은 나무들은 흡사 위험한 암초처럼 보였다. 새들은 안개를 헤치고 하늘 드높이 밝은 곳까지 올라가서 날개를 펼친 채 햇볕을 쬐기도 하고 혹은 유리같이 반짝이는 목장을 여기저기 둘러싼 젖은 울타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다. 축축한 안개는 조그만 다이아몬드 구슬처럼 테스 속눈썹에 맺혔고 머리 위에도 작은 진주알 같은 이슬방울이 빛나고 있었다. 하나 햇볕이 여느 때처럼 제법 쬐면 구슬 같은 이슬방울도 테스에게서 쓰러지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젠 그 신비하고도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아름다움도 사라지고 이빨이랑 입술이랑 두 눈동자가 햇볕을 쬐면 테스는 또다시 세상 여인네들과 어깨를 겨루며 자기의 갈 길을 헤쳐나가야만 하는 수수하고 어여쁜 한갓 젖자는 여인의 몸으로 되돌아가고 마는 것이었다. 이맘때가 되면 을의 집에서 다니는 일꾼들을 시간에 늦었다고 나무라거나 또는 손을 씻지 않았대서 데보라 화이안더를 책망하는 주인 클리크의 목소리가 들리곤 했다. 제발 좀 빨랑빨랑 펌프 밑에다 손을 대줘요, 뎁. 정말이지 런던 사람들이 자네의 게으른 꼬락서니를 알게 되는 날엔 우유나 버터를 먹을 적에 까다롭게 굴 테니 그게 큰일이 아니야, 글쎄. 이처럼 계속되던 젖짜는 일이 끝날 때쯤이면 클리크의 마누라가 부엌 벽에서 조반용 식탁을 끌어내는 육중한 소리가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테스와 클레어의 귀에도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이것은 끼니 때마다 영락없이 들려오는 하나의 전주곡이나 마찬가지였다. 식사가 끝나고 식탁을 치울 적에도 역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조반이 끝나자마자 우유창고에서는 큰 소동이 벌어졌다. 교육이는 여느 때처럼 잘 돌고 있었으나 버터가 좀처럼 나오질 않았다. 일이 이 지경이 되면 낙농장은 마비 상태에 빠지고 만다. 커다란 원통 속에서는 슉슉 하는 소리가 연달아 났지만 그들이 바라는 소리는 좀처럼 들려오질 않았다. 주인 클리크 내외를 비롯해서 젖자는 여인들은 테스, 마리안, 레티 프리들, 이즈 휴에트, 그리고 농가에서 다니는 아낙네들과 클레어, 조너던 케일,
노파 데보라, 그 밖에 여러 사람은 모두들 맥이 풀려서 교육이만 물끄러미 바라보고 서 있었다. 밖에서 말을 몰고 있던 사내애도 잿단엔 딱한 사정을 자기도 안다는 듯이 두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있었다. 침울해 보이는 말도 한 바퀴 돌 적마다 따분하고도 궁금하다는 낯으로 창문 안을 곧잘 들여다보곤 했다. 내가 액드느 점장이 트렌들의 아들한테 다닌 지도 벌써 몇 해가 됐어, 몇 해가. 하고 주인은 쓰디쓴 투로 말했다. 한데 그 사람은 자기 아버지에 비긴다면 아무것도 아니었거든. 그 사람 못 믿을 사람이라고 내가 아마 50번도 더 말했을 거야. 지금도 난 그 작자를 믿을 수는 없어. 하지만 그자가 살아있다면 역시 찾아갈 수밖엔 없지. 찾아가야 하고 말고. 이 꼴이 계속된다면 말이야. 주인이 심히 낙심해하는 걸 보자 클레어도 역시 서글퍼졌다. 캐스터 브리지 맞은편에 사람들이 와이드오라고 부르는 펄이란 점장이가 있었는데 내가 어렸을 적엔 아주 날렸지요. 하고 조너던 케일이 말문을 열었다. 한데 이미 부식기처럼 썩어 없어지고 말았어요. 네, 조부님은 아울스콤의 점장이 민턴한테 자주 다니셨는데 꽤 똑똑한 사람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 하고 클리크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요즘엔 그처럼 용한 사람이 어디 있어야지. 클리크의 마누라는 누구보다도 눈앞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아마 이 집안에 눈이 맞아 좋아 지내는 작자들이 있나 봐. 하고 그녀는 넘겨짚어 말했다. 그러면 이 꼴이 된다고 어렸을 적에 들은 얘기가 있어. 왜 여보 클리크. 몇 해 전에 우리 집에 있었던 색시 생각 안 나오? 그때도 버터가 안 나와서 야단들을 한 걸. 옳지, 그래, 그랬어. 한데 그 때문만은 아니었지. 남녀 문제하곤 하등 상관이 없었어. 그때 일은 지금도 죄다 기억하고 있지만 그게 아마 교육이 고장 때문이었지. 주인은 클레어 쪽을 돌아보았다. 잭 돌로프란 아비 없는 녀석이 전에 우리 집에서 젖자는 일을 맡아본 적이 있었지요. 한데 말입니다. 선생님, 그 녀석이 저 건너 멜스터크에 사는 젊은 계집을 후려내가지고는 전에 많은 계집을 속이던 솜씨로 그 계집도 꿰어서 소나기에 넣은 다음 차버리고 말았지요. 그러자 이번엔 좀 색다른 계집을 건드렸는데 이건 물론 먼저 그 계집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하고 많은 날 중에서 하필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목요일에 저희들이 바로 지금처럼 이 자리에 모여들어 있었을 때 하긴 그날은 우유를 젓는 일은 없었지만 그 계집의 어미가 황소라도 때려 눕힐 만한 큼직한 노쇠 장식이 달린 우산을 한 손에 들고 문간에 나타나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겠어요. 잭 돌로프란 놈이 여기서 일하고 있소. 내 좀 볼 일이 있어서 그러오. 그놈하고 단단히 단판할 얘기가 있소. 정말이지. 어미 뒤에 좀 떨어져서 잭의 젊은 계집이 손수건에다 얼굴을 파묻고 슬피 울면서 따라오는 판이었죠. 이걸 창문에서 내다본 잭은 이크 하나님 맙소사. 저 할머니가 날 죽이려나 보다. 어디로 몸을 피할까? 어디로? 내가 숨는 곳을 절대 가르쳐주지 마시오. 하면서 교육이로 기어 올라가 뚜껑을 열어젖히고 그 속으로 들어가 막 뚜껑을 닫아버리자 그때 마침 계집의 어미가 우유창고로 들어와서 이렇게 외쳤더랍니다. 몹쓸 놈 같으니라고 어디 숨었담. 그놈의 낯짝을 할퀴어주고야 말 테다. 내 손에 잡혀만 보아라. 하면서 어미는 잭에게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창고 안을 샅샅이 뒤졌습죠. 잭이란 녀석은 그 교육이 안에서 숨이 칵칵 막힐 지경이었고 가엾게도 그 처녀는 문간에 서서 두 눈이 퉁퉁 부어 울고만 있었죠. 그때 일은 일평생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대리석도 그 눈물엔 녹아버리고야 말았을 겁니다.
하나 끝내 어미는 그 녀석을 찾아내지 못했지요. 주인이 잠깐 말을 멈추자 듣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마디 말을 건넸다. 주인 클리크의 이야기는 정작 끝나지 않았는데도 다 끝난 듯한 인상을 주는 일이 종종 있었으므로 처음 듣는 사람들은 지레 짐작으로 이야기 끝에 가서 응당 써야 할 감탄사를 미리 써버리기가 일쑤였지만 자주 들어본 축들은 그러지 않았다. 주인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한데 그 할머니의 어디에 그런 꾀가 있었는지 나도 모를 일이지만 그 녀석이 교육이 속에 숨어 있다는 걸 기어이 알아차리고 말았지요.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윈치를 붙잡고 그 녀석을 빙빙 돌려대니까 잭이란 놈이 그 속에서 뒹굴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그래 머리를 내밀고서 아 사람 죽겠소. 그만 돌려요. 날 좀 나가게 해주세요. 뚱뚱이가 깻묵골이 되겠어요. 했답니다. 그런 놈들이 의뢰에 그러하듯이 그 녀석도 속은 겁장이었지요. 안 된다 이놈아. 내 딸을 수처녀로 도로 만들어주기 전엔 하고 노파가 대꾸하면 녀석도 그만 돌리라니까 망할 놈의 할미야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뭐 날더러 망할 놈의 할미라고?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내가 사람 같으면 5달 전부터 날 장모로 섬겨야 마땅했을 텐데. 하고 노파도 수그러질 기세를 보이지 않았어요. 교육이가 그냥 계속 돌고 또 도는 바람에 제게 온몸이 또다시 덜커덕 소리를 내며 뒹굴기 시작했지요. 하나 우리들 중에서는 누구 한 사람 감히 나서지 않았더니 나중엔 그 녀석도 계집의 뒤처리를 좋도록 하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좋아요 약속은 꼭 지키겠소 하더라나요. 이렇게 그날 소동은 끝장을 맺게 되었지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던 사람들이 만면에 미소를 짓고 그 이야기에 대한 평을 하려 했을 때 그들 뒤편에서 재빠르게 움직이는 인기척이나 모두들 돌아보았더니 얼굴이 창백해진 테스가 문가로 다가가고 있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더울까? 하고 들릴락 말락한 소리로 테스가 말했다. 사실 무더운 날이었다. 그리고 테스가 문가로 몸을 피한 사실과 주인의 지난날의 이야기를 결부시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주인은 앞으로 가서 문을 열어주며 다정하게 농담조로 이렇게 말했다. 웬일이오 숯보기 같으니라고. 우리 집 젖자는 색시들 중에서도 제일로 예쁜 사람. 여름철로 접어들자마자 이렇게 고단해해서야 어디 쓰겠나. 그러다간 삼복더위 때엔 테스가 없게 되어 큰 곤란을 당하겠는걸. 그렇지 않습니까, 클레어 선생님? 현기증이 좀 나서요. 저 바깥을 나가면 좀 나을 것 같아요. 하고 그녀는 기계적인 대답을 남기고 밖으로 나갔다. 그때 마침 테스에게는 고맙게도 교육이 속에서 우유가 회전하며 내는 소리가 슉슉 하는 소리에서 찰랑찰랑하는 또렷한 소리로 달라졌다. 이제 나와요. 클리크의 마누라가 외치는 바람에 모두들 테스한테서 그쪽으로 눈을 돌렸다. 이 수심에 잠긴 미모의 여인은 겉으로는 쉬 기운을 차렸으나 그날 오후 한나절 내내 침울하였다. 저녁에 젖자는 일이 끝나자 테스는 나머지 축들과 어울리고 싶지가 않아 바깥으로 나와 여기저기를 서성거렸다. 주인의 이야기가 친구들한테는 한갓 우스갯소리로밖엔 들리지 않았을 것이며 자기 이외엔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의 슬픔을 정작 알아차릴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하니 제 자신이 자목 가련하기도 하고 애처롭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얼마나 무참하게 그녀의 지난날의 상처를 건드렸는지 테스 자신밖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젠 저물어가는 저녁해도 하늘에서 불덩이처럼 열을 뿜고 있는 한갓 커다란 상처인 양 보기도 싫었다. 오직 적적한 갈대밭에 목쉰 새가 강변의 숲을 속에서
기계틀에서나 나는 듯한 서글픈 울음소리로 테스에게 인사를 건네왔을 따름이며 어쩐지 이젠 사귀기도 실증이 난 옛 친구의 목소리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해가 제법 길어진 6월의 이맘때 저지 우유통 가득히 잘 나는 날이면 젖자기 전에 아침일이 새벽같이 시작되어 고된 탓으로 젖자는 여자들은 물론 거의 온 집안 식구들이 해가 질 무렵이나 혹은 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다. 테스는 여느 때 같으면 의뢰 2층으로 올라가곤 했으나 오늘 밤엔 맨 먼저 공동으로 쓰는 방으로 가서 친구들이 들어올 즈음엔 벌써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테스의 졸린 눈에도 서산마루에 기우는 저녁 햇살을 받아 온 몸에 오렌지 빛을 띠며 옷을 벗는 친구들의 몸뚱이가 보였다. 또다시 졸음이 스며왔으나 친구들이 짓거리는 소리에 눈을 뜨고 그들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한 방에서 지내는 세 친구는 아직 아무도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그들은 저마다 잠옷을 걸친 채 맨발로 창가에 한데 모여들 있었다. 서녁에 지다 남은 붉은 햇빛은 아직도 그들의 얼굴과 목덜미와 벽을 따스하게 비춰주고 있었다. 세 친구는 명랑하고 둥근 얼굴과 머리칼이 새까만 파리한 얼굴과 머리채가 붉은 갈색을 띤 곱상스런 얼굴을 서로 비비대며 잠옷 흥겹다는 듯이 뜰에 서 있는 사람을 바라다 보고 있었다. 밀지 마라 얘. 안 그래도 잘 보일 텐데. 그중 가장 앳된 붉은 갈색 머리의 처녀 레티가 창문에서 눈길을 옮기지도 않고 말했다. 얘, 내까지 것이 아무리 그를 사모한댔자 너나 나나 별 수 없을걸, 레티 프리들. 하고 그중 나이가 들어 보이는 쾌활한 생김새에 마리안이 익살스럽게 말했다. 그이는 너 따위보다도 딴 섹시의 뺨을 생각하고 있을걸 뭐. 그래도 레티 프리들은 여전히 바라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두 처녀도 다시 그쪽을 내다보았다. 저봐 또 나오셨어. 축축해 보이는 까만 머리에 입모습이 야무진 파르스름한 얼굴에 이즈 휴에트가 말했다. 예, 말 안 해도 난 알아, 이즈. 하고 레티가 말했다. 내가 그의 그림자에다 키스하는 걸 난 보았는 걸 뭐. 무엇을 보았다고? 마리안이 물었다. 글쎄 그이가 전물을 빼려고 전물통 위에 서 있지 않았겠어. 그때 그의 그림자가 이즈의 바로 옆 뒤편 바람벽에 비치니까 큰 물통에 전물을 채우며 거기 서 있던 이즈가 바람벽에 비친 그 입술에다 입을 맞추지 않겠어. 그이는 못 봤지만 난 분명히 봤는걸. 아이 얘도 참 하고 마리안이 말했다. 이즈 휴에트의 두 볼은 장밋빛으로 붉게 물들었다. 아무랬으면 어때? 뭐 나쁜 일도 아닌걸. 하고 그녀는 시치미를 떼고 말했다. 내가 그 일을 사랑한다고들 하지만 그 점은 레티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 아냐? 워낙 불구스름한 마리안의 둥근 얼굴은 그 이상 더 붉어지지도 않았다. 내가? 원 별소리를 다. 아이 저봐. 그이가 또 나오셨어. 그리운 눈매, 그리운 얼굴. 아, 그리운 클레어 씨. 그것 봐, 이젠 실토하고 마는구나. 너도 그랬지 않아? 우리들은 죄다 고백한 거지 뭐냔 말이야. 마리아는 누가 뭐라든 아랑곳 없다는 듯이 싱거우리만큼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했다. 우리들끼리 안 그런 채 하다니 어리석은 짓이야. 하긴 남한테까지 고백할 건 없지만 내 심정 같아서는 내일이라도 그이하고 결혼하고 싶어. 나도 그래. 내 맘은 더한걸. 하고 이즈 휴에트가 중얼거렸다. 나도야. 그중 누구보다도 수줍어하는 레티가 소곤거렸다. 귀를 기울이고 있던 테스는 점점 몸이 달아올랐다. 우리들이 다 같이 저희와 결혼할 수는 없어. 하고 이즈가 말했다.
안 될 말이야. 우리들 누구와도 안 돼. 속상하지만. 하고 나이가 제일 많은 처녀가 말했다. 저봐, 그이가 또 나오셨어. 세 처녀는 다 같이 말없이 사나이 쪽으로 키스를 던졌다. 어째서 말이니? 하고 레티가 재빠르게 물었다. 그이는 테스 더워필드가 제일 마음에 들기 때문이야. 하고 마리안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날마다 유심히 살펴서 그걸 알게 되었지 뭐니. 모두들 무엇을 생각하느라고 말이 없었다. 하지만 테스는 그 일을 조금도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아. 하고 레티가 나직이 소곤거렸다. 글쎄, 나도 이따금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렇고 이게 다 무슨 어리석은 수작들이람. 하고 이즈 휴에트가 안타까운 듯이 말했다. 어차피 그이는 우리들 가운데 누구와도 그리고 테스와도 결혼하긴 틀렸어. 점잖은 집안의 도련님이니 장차 큰 지주가 되든지 혹은 외국 땅에 가서 크게 농장을 경영하려는 분인데 뭐 아마 기껏 바랜데도 1년에 얼마씩 줄 테니 와서 농사리나 거들어 달라기가 십중팔구겠지. 하나가 한숨을 내쉬자 또 하나가 뒤따라 한숨을 쉬었고 유난히 몸통이 큰 마리아는 유달리 큰 한숨을 푸 하고 내쉬었다. 바로 곁에 침상에 누운 테스도 덩달아 한숨을 내쉬었다. 세 처녀 가운데서 그중 앳된 빨간 머리의 레티 프리들이 이 고을의 향토사상 제법 유명한 파리델 집안의 마지막 꽃봉오리의 두 눈에는 눈물이 글썽했다. 그들은 세 가지 빛깔의 머리칼이 뒤섞여 보이리만큼 서로의 얼굴을 바짝 모아대고 말없이 뜰 쪽을 여전히 눈여겨보고들 있었으나 아무것도 모르는 클레어는 무심코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 다시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저녁의 어둠이 차차 짙어가자 그들도 제각기 잠자리에 들었다. 몇 분 후에 사다리를 올라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클레어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마리아는 이내 코를 골기 시작했으나 이즈는 한참 동안이나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없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레티프리들은 사뭇 울다가 지쳐서 잠이 들어버렸다. 누구보다도 다정다감한 테스는 내처 한잠도 이루지 못했다. 친구들이 주고받은 그 이야기야말로 테스가 그날 마지못해 삼켜야 할 또 하나의 쓰디쓴 환약이었다. 애당초 질투의 감정이라곤 티끌만큼도 테스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다.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자기가 어느 누구보다도 힘이 강하다는 걸 테스는 잘 알고 있었다. 어느 친구보다도 그 용모가 유달리 아름다웠고 교육도 더 받았고 레티를 제외한다면 그중 나이가 적은 편인데도 누구보다도 숙성한 편이었으므로 조금만 마음을 쓰면 그토록 숨김없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구들일지라도 무찔러버리고 에인젤 클레어 가슴 속에 제 자신을 위하여 확고한 터전을 마련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나 정작 그리해도 좋은지 이것이 중대한 문제였다.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 생각할 때 세 처녀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기회라곤 그림자도 나타나질 않았지만 테스에게는 사나이의 마음속에 자기에 대한 애정을 일시적이나마 싹트게 하고 사나이가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이라도 사나이의 다정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눈앞에 있고 또한 그전에도 있었던 것이다. 물론 양쪽 신분이 비등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사랑에서도 결혼이 이루어진 예는 과거에도 분명히 있었다. 게다가 테스는 클레어가 어느 날 우스갯소리로 1만 에이커나 되는 식민지 목장을 돌보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곡식을 거두어야 할 자기가 훌륭한 처녀와 결혼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더라는 말을 클리크의 마누라한테서 들은 적이 있었다.
농가 출신의 여자야말로 그이에게는 적합한 아내감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클레어 씨가 본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인지 아닌지는 별 문제로 치더라도 지금 처지로서는 양심을 속이지 않고서는 어느 사나이에게도 도저히 결혼을 허락할 수 없고 또한 두 번 다시는 그따위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거의 신앙에 가까운 심정으로 굳게 결심한 테스가 어찌하여 사나이가 톨버세이즈에 머무르는 동안이나마 그의 다정한 눈길을 내 한 몸에 받아보려는 덧없는 행복을 위하여 친구들한테서 클레어의 관심을 뺏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이튿날 아침 하품을 하면서 아래층으로 내려와 크림 걷는 일이며 젖 짜는 일을 여느 때처럼 마치고 조반을 먹고자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주인 클리크가 발소리도 요란스럽게 집안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사연인즉 어느 단골 손님이 버터에서 떫은 맛이 난다고 투덜거리는 편지를 보내왔기 때문이었다. 정말 그렇구만 하고 버터 덩어리를 묻힌 나무 조각을 왼손에 든 주인이 말했다. 틀림없어. 제각기 맛들 좀 봐. 대여섯 사람이 주인 곁으로 모여들었다. 맨 먼저 클레어 씨가 맛을 본 다음 테스와 그 밖에 이 집에서 기거하는 젖짜는 처녀들과 젖짜는 사나이도 두어 사람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차려놓은 좁은 식탁에서 기다리다 못해 나온 클리크의 마누라. 이들이 저마다 맛을 보니 분명히 떫은 맛이 있었다. 누구보다도 꼼꼼히 맛을 보고 우유 맛이 떫은 원인이 된 독초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려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던 주인이 벼랑간 외쳤다. 마늘 때문이야. 우리 목장엔 마늘이라곤 잎사귀 하나 없는 줄 알았더니. 그러자 오래전부터 일을 해온 일꾼들은 요즘 두서너 마리의 젖소를 들여보냈던 어느 마른 목장이 몇 해 전에도 지금처럼 버터를 망쳐버린 일이 있었던 사실을 문득 생각해냈다. 그때는 주인은 그 맛을 알아내지 못하고 버터의 귀신이라도 쉰 게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목장을 죄다 훑어보아야겠는걸?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어. 그들은 저마다 끝이 무뎌진 칼을 손에 쥐고 한데 몰려들 나갔다. 이 독초는 아주 비좁은 지역에만 자라고 있으므로 무심히 보아서는 눈에 띄지도 않으니까 눈앞에 마구 우거진 풀밭 속에서 그것을 찾아낸다는 건 절망적인 일인성 싶었다. 그러나 일이 중요하니만큼 모두들 도우려는 심산에서 줄을 지어섰다. 솔선에서 도우려는 클레어와 함께 주인이 맨 앞장을 섰고 뒤따라서 테스, 마리안, 이즈 휴에트, 레티, 그리고 빌 리우웰, 조너던, 그 뒤로 제 집에서 다니는 젖짜는 아낙네들. 양털 같은 까만 머리칼과 두릿두릿한 두 눈을 가진 베크 닙스와 축축한 목장의 차가운 겨울철 습기 때문에 폐병에 걸린 황갈색 머리를 한 프란시스의 차례로 늘어들 섰다. 그들은 하나같이 풀밭만 내려다보면서 들판을 찬찬히 가로지은 다음 먼저보다 조금 옆으로 비켜서 되돌아오곤 했으므로 일이 다 끝날 즈음엔 목장 안의 어느 한 조각의 땅인들 그들의 눈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라곤 없었다. 너르고 너른 들판에서 고작 마늘순 대여섯 개밖에 발견되지 않았으니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게다가 그 독초의 맛은 여간 매운 것이 아니어서 젖소 한 마리가 한 입만 먹어도 그날 하루 낙농장에서 생산되는 우유의 맛을 모조리 변하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들은 성미나 기질이 서로 엄청나게 달랐지만 그래도 똑같이 허리를 굽히고 이상하리만큼 한결같은 기계적이고도 고요한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다.
그래 낯선 사람이 이 근처의 비좁은 길을 지나다가 이 광경을 보고 그들을 한마디로 머슴이라고 불러버린데도 별 수 없었을 것이다. 독초를 찾아내려고 허리를 굽히고 천천히들 걸어갈 양이면 그들 등 뒤엔 대낮의 햇볕이 쨍쨍 내리쬐지만 햇살이 닿지 않는 얼굴은 미나리 아재 비에서 반사된 부드러운 노란 광선을 받아 흡사 달빛 어린 요정같이 보였다. 무슨 일에라도 남들과 같이 하려는 규칙을 어디까지나 지키는 에인젤 클레어는 이따금씩 고개를 쳐들고 사방을 돌아보았다. 그가 테스의 바로 뒤에 서게 된 것은 물론 우연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 기분이 좀 어때요? 하고 그는 속삭였다. 아주 좋아요. 고맙습니다. 테스는 정색을 하고 대답했다. 둘이 서로의 처지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은 지가 불과 30분도 못 된 만큼 이처럼 새삼스럽게 인사를 건넨다는 건 저기 싱거운 노릇이었다. 하나 둘은 그 이상 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냥 천천히 나아갈 뿐이었다. 테스의 치맛자락이 사나이의 각반을 스치었고 사나이의 팔꿈치가 이따금 테스의 팔꿈치와 부딪혔다. 그들 뒤를 따라오던 주인은 마침내 이런 일에 실증이 나고 말았다. 참말이지, 이렇게 노상 허리를 구부리고 있다가는 잔등이 뻐끔히 입을 벌릴지도 모르겠는걸. 하고 그는 천천히 몸을 바로 펴느라고 괴로워하며 외쳤다. 그리고 테스 아가씨, 엊그젠간 몸이 불편했었지. 이 짓을 하다간 어지간히 골치가 아파질걸? 피곤하거든 그만 집어치우고 그들한테 맡겨둬요. 주인 클리크가 자리를 뜨자 테스도 줄에서 뒤로 떨어졌다. 클레어도 줄에서 벗어나와 혼자서 제멋대로 독초를 찾기 시작했다. 테스는 사나이가 곁에 있는 걸 알자 간밤의 엿들은 말이 몹시 마음에 걸려 먼저 말을 꺼냈다. 저 애들 예쁘지요? 누구 말이죠? 이즈 휴에트와 레티 말이에요. 테스는 두 처녀 중에 어느 편이나 훌륭한 농부의 아내감이 되리라고 그리고 자기는 그들을 좋게 말해줌으로써 불행한 제 자신의 아름다움을 감추어 버려야 한다고 우울한 심정으로 자기 마음을 타일렀던 것이다. 예쁘다고요? 사실 그래요. 모두들 예쁘고 싱싱한 섹시들이지. 난 늘 그렇게 생각해왔소. 섭섭하지만 예쁜 것도 오래가지는 못하나 봐요. 물론이죠. 유감스럽지만. 하지만 저 애들은 젖자는 솜씨가 훌륭해요. 글쎄, 하긴 당신만은 못하지만. 저보다 크림 걷는 솜씨는 낫지요. 그래요? 클레어는 한참 동안 두 처녀를 건너다 보았다. 물론 처녀들도 클레어를 바라보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저 애 좀 보세요.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고 테스는 대담하게 말을 이었다. 누구 말이죠? 레티 프리들 말이에요. 그런데 웬일일까? 당신이 바라보니까 그렇죠. 테스는 기분으로는 자기를 희생시켜도 좋다는 생각이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씩씩하게 이렇게 외칠 용기는 없었다. 당신이 진정으로 점잖은 집안의 딸이 아니라 젖자는 여자를 원한다면 저 두 처녀 중에 누구하고든 결혼을 하되 부디 나하고만은 결혼할 생각을 갖지 말아주세요. 테스는 주인 클리크의 뒤를 따라가며 클레어가 자기의 뒤에 남은 것을 알고는 서글픈 만족을 느꼈다. 이날 이후로 테스는 일부러 사나이를 피하려고 무척 애를 썼다. 설령 우연스레 만나는 경우일지라도 그전처럼 오래도록 그와 함께 남아있으려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모든 기회를 새 친구한테 양보했다. 테스는 이미 성숙한 여인이었으므로
젖자는 새 처녀가 고백한 비밀 이야기를 듣고는 벌써 그들이 에인젤 클레어한테 순정을 바치고 있음을 짐작했다. 그리고 새 처녀의 어느 누구의 행복인들 조금이라도 깨뜨리지 않으려는 사나이의 마음씨를 알아차린 테스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려는 클레어의 책임감에 대하여 애정어린 존경심을 품게 되었다. 이와 같은 책임감은 테스가 한 남성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리라고는 아예 생각도 못했던 하나의 특질이었다. 그리고 만약에 클레어가 그러한 특질을 지니지 못했던들 클레어와 한 지붕 밑에서 기거하는 순박한 처녀들은 눈물로써 인생 항로를 더듬어 나가야 했을는지도 모른다. 어느덧 7월의 무더위가 슬며시 찾아들더니 평탄한 분지 속 낙농장의 일꾼들이며 젖소들이며 나무들 위에는 아편이나처럼 노곤한 공기가 무겁게 뒤덮였다. 무더운 김 같은 비가 사뭇 지루하게 내려 젖소들이 먹을 목초를 한결 더 무성케 하였고 다른 목장에서는 때늦은 건초 말리는 일에 방해가 될 지경이었다. 주일날 아침이었다. 젖짜는 일도 벌써 끝나서 제 집에서 다니는 일꾼들은 모두 돌아가고 없었다. 테스와 새 처녀는 총총히 몸단장을 하고들 있었다. 그들은 낙농장에서 서너 마일 떨어진 델스터크 교회당에 같이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테스가 톨버세이지로 온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었지만 멀리 나들이를 가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어제 낮부터 밤까지 온종일 뇌우가 목장 위로 마구 휘몰아쳐서 건초가 강물 속으로 떠내려가기도 했으나 날이 새자 해는 큰 비를 치른 뒤라 유달리 찬란하게 빛났고 공기도 향기롭고 맑았다. 이 마을에서 멜스터크로 가는 꾸불꾸불한 좁은 길의 일부분은 분지 속의 제일 낮은 지역을 따라 뻗쳐 있었다. 그래서 처녀들이 그 제일 낮은 곳에 와본즉 간밤의 큰 비 때문에 50야드가량의 길이 구두 위까지 넘칠 만한 물 속에 잠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여느 때 같았으면 이 정도의 홍수쯤 그리 대수롭지 않은 장애물로 여기고 나무창을 단 장화를 신고 아무렇지도 않게 냇물을 건넜을 것이다. 그러나 이날은 영혼의 세계에 무슨 용무라도 있는 채 가장을 하고 육체가 육체를 향락하러 나들이를 나가는 허영의 날이요. 태양의 날인데다 흰 양말에 굽 낮은 구두를 신고 한 방울의 흙탕물만 튀어도 이내 눈에 띄는 분홍빛과 흰빛과 보랏빛의 겉옷을 차려입고 있었으니 요만한 물 웅덩이도 아주 귀찮은 장애물이 되었다. 교회당 종소리는 처녀들 귀에도 들려왔으나 아직 1마일 길은 실이 남아 있었다. 여름철에 냇물이 이렇게 넘칠 줄 누가 알았다. 하고 길가의 두 귀에서 마리안이 말했다. 그들은 거기에 올라서서 물웅덩이를 지날 때까지 두 경사면을 따라 기어갈 작정으로 위태로운 발길을 옮기고들 있었다. 발을 벗고 물속을 건너가든지 아니면 스톤브리지 쪽으로 돌아가든지 해야 교회당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한데 그러자면 아무래도 너무 늦어질 게고. 레티가 멈칫 서서 실망한 듯이 말했다. 그런데 난 늦게 교회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꾸만 쳐다보는 바람에 얼굴이 홍당무가 되거든. 하고 마리안이 말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끝나기까진 영 마음이 진정되질 않아. 이처럼 두 개 붙어 서 있으려니까 신장로가 굽이 도는 곳에서 철벅철벅하는 물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윽고 좁은 길의 물속을 걸어서 처녀들 쪽으로 가까이 오는 에인젤 클레어의 모습이 보였다. 내 처녀의 심장은 일시에 숨가쁘게 고동쳤다. 그의 차림새는 독단적인 목사의 아들답게 주일 따위는 아랑곳없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평소에 젖을 짤 때 입는 옷에 긴 장화를 신고
머리를 서늘하게 하려고 모자 안에다 배추 잎사귀 하나를 넣었고 오른손에는 낫을 한 자루 쥐고 있었으니 일꾼의 옷차림으로는 제법이었다. 저희는 교회당에 가는 게 아닌가 봐 하고 마리안이 말을 꺼냈다. 그런가 봐. 그이도 갔으면 좋을걸. 테스가 중얼거렸다. 사실 에인젤은 옳고 그른 건 별 문제로 치고 화창한 여름날에는 교회나 성당 속의 설교보다도 도르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를 좋아하는 편이었다. 그래서 이날 아침에는 홍수로 인한 건초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러 나왔던 길이었다. 그는 걸어오면서 먼 발치로 처녀들의 모습을 곧 알아보았으나 처녀들 편에서는 물 웅덩이를 건너기에 정신이 팔려서 사나이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그곳에 물이 범람해서 처녀들이 한 발자국도 더 가지 못하리라고는 그도 짐작했었다. 그래 총총걸음으로 달려오며 어떻게 처녀들을 도와줄 것인가 하고 막연히 생각해 보았다. 흡사 경사진 지붕에 앉은 비둘기처럼 길가 둑 위에 달라붙은 장미꽃 빛깔의 뺨과 반짝이는 눈동자를 가진 내 처녀의 모습이 어찌나 아름답게 보였던지 클레어는 가까이까지 가기 전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그녀들을 물끄러미 건너다 보았다. 망사와 같은 스커트 자락이 풀 위를 스치는 바람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파리와 나비들이 놀라서 날곤 했지만 미처 도망치지 못한 것들은 마치 새장 속에나 갇힌 듯이 투명한 치마 속에 갇힌 채로 남아있었다. 이윽고 에인젤의 시선은 내 처녀 중 맨 뒤에 서 있는 테스에게로 쏠렸다. 저희들이 당한 난처한 처지가 우스꽝스러워서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억누르고 있던 테스는 얼굴 가득히 웃음을 띠고 클레어의 눈길을 맞았다. 그는 그다지 깊지 않은 물속을 건너 처녀들이 있는 둑 아래쪽으로 가서 처녀들 치마 속에 갇힌 파리와 나비들을 보며 우뚝 서 있었다. 교회 당일 가는 길이죠? 하고 클레어는 맨 앞에 있는 마리안에게 말을 건넸으나 그 뒤에 있는 두 처녀에게도 적용되는 물음이었다. 하나 테스를 향해서 던진 말은 아니었다. 네, 그래요. 시간이 좀 늦었어요. 전 늦으면 얼굴이 빨개져서 탈이에요. 내가 물웅덩이를 건네드리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내 처녀는 마치 하나의 공통된 심장이 뛰기 시작한 듯이 일시에 낯을 붉혔다. 그건 못하실 거예요, 선생님은. 하고 마리안이 말했다. 그 밖엔 여길 건너갈 방법이 없을걸. 가만히들 서 있어요. 뭐 그리 무겁지도 않겠지. 네 사람을 한꺼번에 옮겨드릴 수도 있죠. 자, 마리안 조심해요. 하고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두 팔을 내 목에다 감고 옳지, 자 됐어. 꼭 매달려요. 그렇지, 됐어. 마리안이 하라는 대로 사나이의 팔과 어깨 위에 몸을 걸치자 에인젤은 마리안을 안고 성큼성큼 건너갔다. 뒤에서 보면 그의 후리후리한 키는 흡사 마리안이라는 큼직한 꽃다발 밑에 달린 줄기같이 보였다. 두 사람은 한 길이 구부러진 데를 돌아서 보이지 않게 되고 다만 사나이의 철벅거리는 발소리와 마리안의 모자 맨 위에 달린 리본만이 두 사람의 위치를 알려줄 따름이었다. 몇 분이 지나자 사나이는 다시 나타났다. 둑 위의 차례로 보아 다음은 이즈 휴에트의 차례였다. 저기 돌아오시네 하고 소곤거리는 이즈 말소리를 듣고 그녀의 입술이 벅찬 흥분 때문에 메마른 것을 친구들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럼 나도 마리안처럼 그의 목에 두 팔을 휘감고 얼굴을 들여다볼 테야.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하고 테스는 얼른 말했다. 무슨 일에나 기회라는 게 있는 법이야. 하고 이즈는 테스의 말을 들은 채 만 채 다시 말을 이었다. 않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잖아.
이제 안을 때가 나한테 온 거야. 얘도 참, 그건 성경의 말씀 아니야, 이즈. 물론이지. 난 교회당에 가서 아름다운 대목이 나오면 늘 귀를 기울여 듣거든. 이와 같은 수고의 4분의 3은 그저 친절을 베푸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여기는 에인젤 클레어는 이번엔 이즈한테로 가까이 갔다. 이즈가 얌전하게 꿈꾸는 양 에인젤의 두 팔 속에 몸을 내맡기자 사나이는 그녀를 안고 조심조심 걸어갔다. 세 번째로 되돌아오는 사나이의 발소리가 들리자 레티의 가슴은 남보기에도 몹시 울렁거려 온몸이 파르르 떨리는 듯 싶었다. 에인젤은 빨강머리의 처녀한테로 다가가서 그녀를 두 팔에 안으며 테스를 흘깃 보았다. 어느 사나이의 입술인들, 이제 곧 당신과 나와 단둘만의 차례가 온다오. 라는 이 다정스러운 눈길보다도 더 명백히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테스의 얼굴 위에는 그 뜻을 알아차렸다는 기색이 엿보였다. 그럴 수밖엔 없었던 것이다. 둘 사이에는 벌써 서로 정이 통하고 있었다. 가엾게도 조그만 레티는 몸짓이 그중 가벼웠으나 클레어가 제일 골치를 앓은 짐이었다. 마리아는 밀가루 부대처럼 어지간히 무거워 사나이는 그 밑에서 문자 그대로 비틀거렸고 이즈는 요령 있게 얌전하게 안겼으나 레티는 히스테리의 살덩어리 바로 그것이었다. 어쨌든 사나이는 이 흥분한 처녀를 무사히 옮겨 무릉덩이 저편에 내려놓고 다시 돌아왔다. 사나이가 옮겨놓은 저쪽 높다란 땅 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세 처녀의 모습이 생울타리 너머로 테스의 눈에도 보였다. 이윽고 테스의 차례가 왔다. 아까는 친구들이 흥분하는 걸 보고 경멸했지만 막상 클레어의 입김과 두 눈을 눈앞에 대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울렁거리는 데는 테스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이 드러날까 두려워서인지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 테스는 딴전을 부리고 말았다. 아마 전 둑으로 올라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애들보다는 곧잘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몹시 피곤하시죠, 클레어 씨? 천만에, 테스. 하고 사나이는 얼른 말했다. 그러자 저도 모르는 사이에 테스는 사나이의 두 팔 속에 안겨 어깨에 기대어 있었다. 한 사람의 라헬을 얻고자 세 사람의 레아를 건네준 셈이야. 하고 사나이는 속삭였다. 저 애들은 저보다 훌륭해요. 하고 테스는 자기의 결심을 알뜰히 지키면서 말했다. 내겐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걸. 이 말을 듣자 테스의 몸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사나이는 느꼈다. 둘은 말없이 몇 걸음을 걸었다. 제가 너무 무겁지는 않나요? 테스는 수줍은 듯 말했다. 괜찮소. 마리안을 좀 안아보구려. 어지간히 무거운 사람이야. 당신은 햇볕에 따스해진 굽이치는 물결 같구려. 그리고 그 몸에 걸친 가뿐한 모슬린 치마는 물거품 같고. 그럼 아주 예쁘게요. 제가 선생님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당신은 짐작 못할까? 내가 세 사람을 건네주느라 수고한 것이 바로 넷째 번인 당신 때문이라는 걸. 몰랐어요.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천만 뜻밖이었소. 저도 그래요. 물이 너무나 갑자기 불어서요. 클레어가 물이 불었다고 하는 말로 테스는 새겨들은 듯 싶었으나 가쁜 그녀의 숨결은 그렇지 않음을 말해주는 듯도 했다. 클레어는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녀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오, 테시. 사나이는 격한 어조로 외쳤다. 테스의 두 볼은 사나이의 입김으로 화끈 달아올랐다. 테스는 가슴이 터질 듯이 흥분해서 사나이의 눈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에인젤은 자기가 우연한 기회를 이용한 것이 다소 무례하지는 않았나 싶은 생각이 문득 머리에 떠올라
그 이상 더 무어라 말하지 않았다. 둘은 아직 사랑한다는 말을 뚜렷이 고백하지 않은 처지이지만 지금 경우 같아서는 이만 정도로 그치는 게 좋을성 싶었다. 그러나 사나이는 나머지 거리를 되도록 길게 하려고 천천히 걸었으나 이윽고 길이 구부러진 모퉁이까지 왔다. 여기서부터는 둘의 모습이 새 처녀들에게 환히 바라다 보였다. 마른 땅에 닿자 사나이는 테스를 내려놓았다. 새 처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유심히 테스와 클레어를 바라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테스는 그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음을 이내 알았다. 사나이는 그들에게 바삐 인사를 남기고 물에 잠긴 길을 철벅철벅 걸어갔다. 내 처녀는 아까처럼 한 길로 가지런히 걸어갔다. 그러자 문득 마리안이 침묵을 깨고 말문을 열었다. 안 되겠어, 정말이지. 테스를 당해낼 사람은 없을 거야. 하면서 그녀는 우울한 낯으로 테스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소리야? 테스가 따져 물었다. 그이는 내가 제일 마음에 드나 봐. 누구보다도. 그이가 널 건네줄 때 우리들은 짐작했어. 아마 조금이라도 눈치를 보였더라면 그인 너한테 키스했을 거야. 괜히 실없는 소리래. 집을 떠날 적의 즐거운 분위기는 어쩐지 사라진 듯 싶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 사이에 증오심이나 악의가 싹튼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마음이 너그러운 젊은 처녀들인데다 고적한 상간 벽지에서 자라서 세상 만사가 팔자 소관이란 인생관에 물들어 있었으므로 뭐 그다지 테스를 못살게 굴려들지도 않았다. 설령 테스한테 좋은 기회를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팔자라고 가볍게 생각해버릴 사람들이었다. 테스의 마음은 괴로웠다. 처녀들이 에인젤 클레어를 사모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사나이에 대한 자기의 연정이 더 한층 불타오르는 사실을 테스는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었다. 이와 같은 애정이란 더군다나 여자들 사이에 전염되기 쉬운 감정이었다. 그러나 똑같이 사나이를 그리워하는 테스는 친구들의 애틋한 심정을 애처롭게 여겼다. 테스의 순박한 성품은 이와 같은 감정에 항거도 했으나 그 힘은 너무나 약해서 자연 이와 같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난 결코 너희들에게 방해는 안 할 테야. 너희들 중에 누구에게도 말이야. 하고 테스는 그날 밤 침상에 드러누운 채 레티에게 장담을 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난 그이가 결혼할 생각을 가졌다고는 생각 안 되지만 설령 그이한테서 청혼을 받더라도 난 거절해야 해. 다른 사나이들한테도 응당 그래야겠지만. 어머, 정말이니? 어째서? 하고 레티가 의아스럽다는 듯이 물었다. 그럴 리야 물론 없겠지만 한데 바른 대로 말하자면 내 문제는 떠나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이가 너희들 중에서 그 누구를 고를 것 같진 않아. 난 그런 것을 바란 적도 없고 또 생각해 본 적도 없어. 레티는 비장하게 말했다. 하지만 답답해라. 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가엾게도 자기 자신도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마음이 어지러워진 어린 처녀는 이때 마침 2층으로 올라온 새 처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했다. 우리들 다 테스하고 그전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테스도 우리들이나 마찬가지야. 그이가 자기를 택해주기를 바라고 있진 않아. 그래서 서먹서먹하던 분위기도 사라지고 서로 다시 마음속을 터놓고 다정해졌다. 난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기분이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유달리 기분이 침울해진 마리안이 말했다. 실은 스틱필드 낙농장 주인과 결혼할 판이었어. 그이가 2차례나 청혼을 해왔거든. 하지만 하나님 맙소사.
지금 같아선 그이의 마누라가 될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왜 말이 없니, 이즈? 그렇다면 나도 고백할 테야. 하고 이즈가 중얼거렸다. 아까 그이한테 안겼을 때 꼭 키스를 해줄 줄 알고 가슴에 지그시기 돼서 꼼짝도 않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었어. 그런데도 그이는 모른 채 하지 않겠어? 이젠 나도 톨버세이즈 바닥에 더 눌러있고 싶은 생각도 없어졌어. 난 집에 돌아갈까봐. 처녀들의 침실 공기는 그들의 절망적인 정열은 물결과 더불어 굽이치는 듯했다. 매정한 자연의 법칙이 억지로 떠맡겨준 정서. 자기들이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않았던 정서에 억눌려 처녀들은 미칠 듯이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던 정열의 불길은 낮에 일어난 일이 부채질한 셈이 되어 처녀들의 안타까움은 견디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새 처녀를 제각기 다른 개인으로 구별시키던 여러 가지 특징은 이와 같은 정열 때문에 그 존재가 희미해져 처녀들은 성이란 하나의 유기체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게 되어버렸다. 사나이의 사랑을 독차지할 희망도 사라지고 말았으니 이젠 서로 마음속을 터놓고 고백이나 할 따름이지. 질투의 감정이란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모두가 상식계나 지닌 처녀들이라 객적게 제멋에 겨워 꼴사납게 구는 일도 없었고 자기의 순정을 일부러 숨기려 하지도 않았고 또한 남을 무색하게 하려고 저만 잘난 체 하려 들지도 않았다. 사회적 견지에서 본다면 사나이에 대한 그들의 불타는 연정이 보람없는 것이라는 사실, 이를테면 지향 없이 싹튼 감정이기에 그 앞길이 스스로 막혀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문명이란 견지에서 본다면 그와 같은 열정을 밑받침할 만한 아무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처녀들은 충분히 깨닫고 있었다. 그러나 사나이에 대한 연정이 처녀들을 사로잡아 그들에게 황홀한 희열을 베풀어 주었던 것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 때문에 처녀들은 일찌감치 체념을 하여 일종의 위험성마저 갖게 되었다. 만일에 사나이를 내 남편으로 삼겠다는 욕심이 추호라도 있었다면 그와 같은 체념이며 위험성도 바라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처녀들은 좁은 침대 위에서 제각기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면서 누워들 있었다. 아래층의 치즈 짜는 기계에서는 치즈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단조롭게 들려왔다. 아직 안 자니 테스? 반 시간이나 지나서 한 처녀가 소곤거렸다. 이즈 휴에트의 목소리였다. 테스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레티도 마리안도 벼랑간 이불을 차버리고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들도 앉아. 그 섹시는 어떤 여잘까? 그의 집에서 그의 색식감으로 택했단 아가씨 말이야. 글쎄, 하고 이즈가 말하였다. 그이한테 섹시가 나섰다고? 테스는 숨막힐 듯이 놀라면서 말했다. 금시초문인걸 난. 그게 정말이야. 그런 소문이 자자하거든. 집에서 가문이 비등한 집안에 젊은 교수를 택했다나 봐. 에민스터 마을에 계시는 그의 아버님 댁 근처에 사는 어느 신학박사 따님이라는데 그이는 그 여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나 봐. 하지만 그이는 틀림없이 그 아가씨하고 결혼할 거야. 그녀들은 별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지만 오밤중의 어둠 속에서 애처롭고도 서글픈 꿈을 그리어 보기에는 이 정도의 이야기만으로도 좋겠다. 그녀들은 클레어가 간곡한 청혼에 마지못해 승낙하게 되는 사정이라든지 혼인잔치의 준비와 신부 예복이나 면사포와 신랑 신부들이 누리는 복된 신혼생활 등등을 머릿속에 그려보며 이와는 딴판으로
사나이와 자기네들의 애정에 관한 것은 사나이의 뇌리에서 깨끗이 잊혀지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그들은 이 슬픔에 이끌려들 때까지 서로 이야기하고 또 슬퍼하고 흐느껴 울었다. 이런 사실을 알고 난 뒤로 테스는 자기에 대한 클레어의 호의 속에 성실한 깊은 뜻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아예 갖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것은 자기의 미모에 끌린 여름철 한동안의 사랑, 이를테면 한때 사랑을 즐기려는 사랑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하니 슬프기 이를 데 없었다. 그러나 슬픈 가운데도 유달리 가슴 아픈 것은 클레어가 성급하게 다른 처녀들을 뿌리치고 호의를 베풀어준 자기가 다른 처녀들보다도 열정적인 데다 영리하고 아름다움을 제 자신도 잘 알고 있는 자기가 세상 체면이란 견지에서 본다면 클레어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보잘것없는 친구들보다도 그의 배필이 될 값어치가 없는 여자라는 생각이었다. 기름진 땅이 습기를 내뿜으며 훈훈한 발효작용에 한창 바쁜 밭분지에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이 물을 빨아올리는 소리마저 들리는 계절이 닥쳐왔으니 꿈결 같은 사랑은 절로 불타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고장 젊은이들의 사랑에 줄인 가슴은 이러한 자연에 접하여 서서히 수태작용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처녀들의 머리 위로 어느덧 7월도 지나가고 뒤미쳐 다가온 혹서의 계절은 톨버세이즈 낙농장에서 두 남녀의 가슴과 가슴을 얽매주려는 자연의 노력인성 싶었다. 봄과 이른 여름철이면 유난히 맑아지는 이곳 공기도 지금은 탁해서 노곤해 보였다. 그 탁한 냄새는 처녀들 머리 위로 무겁게 퍼졌고 대낮이 되면 사방의 풍경은 기절하여 쓰러진 듯한 인상을 주었다. 이디오피아에서처럼 찌는 듯한 햇볕은 목장 경사지의 높은 쪽을 누렇게 물들였으나 냇물이 졸졸거리며 흐르는 곳에는 여전히 푸른 풀이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다. 클레어는 바깥 더위에 시달리면서도 가슴 속에서는 상냥하고 말이 적은 테스에 대한 애틋한 그리움으로 애를 태우고 있었다. 장마가 거친 뒤라 고지는 메말랐다. 장거리에 갔다 바삐 집으로 돌아가는 낙농장 주인의 스프링 집마차의 바퀴는 뽀얀 먼지를 일으키면서 달렸다. 마치 불붙고 있는 탄약 열차가 한 줄기의 연기를 뿜으면서 달리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젖소들은 등에에 시달려서 5개의 빗장을 지른 농장의 뒷문을 미친 듯이 뛰어넘었다. 낙농장 주인 클리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내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놓았댔자 출입문을 열어젖히지 않으면 환기에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낙농장 앞마당에서는 검정새와 개똥쥐바퀴가 날개 돋친 날짐승이라기보다도 네발짐승처럼 덤불 속 그늘 밑으로만 기어다니고 있었다. 부엌의 파리는 노곤한 듯이 도망치지도 않고 귀찮게 치근거리며 이상한 구석이나 방바닥이며 서랍 속 또는 젖자는 처녀들의 손등 위를 기어다녔다. 이야깃거리는 의뢰의 일사병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버터의 제조라든지 더욱이 저장 같은 것은 절망적이었다. 시원하고 편한 맛에 그들은 젖소를 몰아넣지 않고 주로 목장에서 젖을 짰다. 대낮에는 해가 움직임에 따라 나무의 그림자도 나무 줄기에 둘레를 돌았고 그 그늘이 아무리 작은 나무 그늘이라도 젖소들은 아쉽게 찾아드는 것이었다. 젖자는 사람들이 나타나도 젖소들은 파리 때문에 가만히 서 있지도 못했다.
이처럼 무더운 어느 날 낮에 아직 젖을 짜지 않은 너댓 마리의 소가 우연히 다른 소들에게서 떨어져서 생 울타리 한 모퉁이 뒤쪽에 몰려들 있었는데 그 중에 누구보다도 유달리 테스의 손길을 좋아하는 담플링과 올드 프리티의 모습도 보였다. 테스가 젖을 다 짠 암소 밑에 걸상에서 일어서려니까 아까부터 한참 동안이나 엿보고 있던 에인젤 클레어가 다음에는 담플링과 올드 프리티의 젖을 짤 셈이냐고 물었다. 테스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 한 손을 내밀어 걸상을 들고 우유통을 무릎으로 받치면서 두 마리의 젖소가 있는 대로 갔다. 얼마 후에 올드 프리티의 젖이 우유통 속으로 줄줄 흐르는 소리가 생울타리 사이로 들려오자 에인젤도 그 모퉁이로 가서 거기서 우물거리고 있는 젖이 시원찮게 나는 소를 다시 다루어 보려고 생각하였다. 그도 이제는 주인이나 다름없는 솜씨로 이런 소를 다룰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 사나이들은 의뢰 그리고 여인네들도 사람 나름이지만 젖을 짤 땐 머리를 젖소의 배 밑에 넣고 우유통을 유심히 들여다보며 짜는데 개중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고 있는 사람도 두서너 보였다. 테스 더버필드의 버릇도 바로 이와 같았다. 그는 젖소 옆구리에 관자놀이를 대고 무슨 명상이라도 잠긴 사람처럼 목장 저 끝을 물끄러미 건너다보고 있었다. 이처럼 올드 프리티 젖을 짜고 있으려니까 마침 해가 젖 짜는 쪽에서 비쳤으므로 연분홍색 가운을 입은 테스의 몸뚱이와 흰 헝겊을 들이운 모자와 옆 얼굴이 환히 비춰졌다. 테스의 얼굴은 암소의 암갈색 가죽 바탕에 아로 새겨 놓은 조개 껍데기 도들새김처럼 찬란하게 보였다. 테스는 클레어가 뒤따라와서 자기 몫인 젖소 아래에 앉아 자기를 엿보는 줄은 모르고 있었다. 테스는 머리와 얼굴을 꼼짝도 않고 있었다. 아마도 꿈길을 더듬느라고 눈은 떴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지 모른다.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이 장면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라곤 올드 프리티 꼬리와 테스의 분홍빛 두 손밖엔 없었다. 그 손은 고동하는 심장처럼 반사적인 자극을 따르는 양 율동적인 물결을 이루고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사나이의 눈에는 테스의 용모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랴. 그 얼굴에는 천국의 여인 티는 조금도 없고 모두가 현실적인 활기요, 현실적인 온기요, 현실의 혈육을 갖춘 구체적 존재였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인매가 가장 사랑스러워 보였다. 이처럼 깊이가 있고 표정이 풍부한 눈은 그전에도 본 적은 있었다. 아마 테스만큼 예쁜 뺨이나 활 모양의 눈썹이나 또는 모양 좋은 턱이나 목덜미는 그전에도 본 적은 있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치고 테스만큼 고운 인매를 가진 사람은 일찍이 보질 못했다. 조금이라도 정열을 지닌 젊은이라면 새빨간 윗입술의 한가운데가 빠끔히 조금 위로 쳐들린 듯한 모습을 보면 미칠 듯이 매혹되고야 말 것이다. 그는 백설에 뒤덮인 장미꽃이니 뭐니 하는 옛날 엘리자베드 왕조 때에 흔히 쓰이던 형용을 자꾸만 마음속에 생각나게 하는 여인의 입술과 이를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애인의 처지에 있다면 전혀 나무랄 곳 없는 입술과 이라고 당장 서슴지 않고 말했을는지도 모른다. 하나 그렇지는 않았다. 전혀 나무랄 곳 없이 완미로운 것은 아니었다. 우리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은 완전 속에 어리는 불완전성이다. 왜냐하면 이 불완전성이야말로
인간미를 빚어주기 때문이다. 클레어는 여태까지 이 입술의 곡선을 종종 눈여겨 보아왔으므로 이젠 눈을 감아도 그 인매를 쉽사리 머릿속에 그릴 수가 있었다. 지금 그 입술이 광채와 생기를 띠고 다시금 눈앞에 나타나자 그의 온몸과 신경은 일종의 영감을 느껴 오한이 나며 급기야는 정신이 사뭇 어지러워지더니 무슨 이상한 생리작용 때문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멋쩍은 재채기가 튀어나왔다. 그제야 테스는 클레어가 자기를 엿보고 있는 걸 눈치챘다. 하나 그 꿈꾸는 듯한 신비로운 눈길은 이내 자취를 감추었지만 몸을 돌이킴으로써 자기가 눈치챘다는 걸 나타내려고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세심하게 살펴보는 눈길이 있었다면 테스의 얼굴의 장미꽃 빛깔이 차차 짙어지다 도로 그 빛깔이 희미해지고 나중에는 그 빛깔의 흔적만이 조금 남게 된 걸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마치 하늘이 클레어에게 베풀어준 듯한 흥분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결단력이니 침묵이니 분별심이니 공포심이니 하는 따위는 한낱 폐잔병이나처럼 어느덧 물러가고 말았다. 클레어는 불현듯 자리를 차고 일어나서 우유통을 젖소가 걷어찰 수도 있는 위치에다 아무렇게나 내버려둔 채 자기의 두 눈이 그리워하는 쪽으로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곁에 무릎을 꿇고 테스를 두 팔로 꼭 껴안았다. 테스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생각할 겨를이 없이 사나이의 품 안에 어쩔 수 없이 안기고 말았다. 덤벼든 사나이가 다름 아닌 자기의 애인임을 알자 그녀의 입술은 빠끔히 열리고 그 순간 용솟음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 듯 희열에 넘친 소리를 내면서 사나이의 품속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하마터면 클레어는 너무나도 유혹적인 테스의 입술에 키스를 할 뻔했으나 섬세한 양심 때문에 자기의 욕정을 억눌렀다. 용서하오 테스 하고 그는 속삭이듯 말했다. 미리 허락을 받아야 할 일이었어. 난 내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 장난으로 이러는 건 결코 아니야. 진정 당신을 사랑해요, 테스. 진정으로. 이때 올드 프리티는 어리둥절해서 주위를 휘돌아보았다. 오랜 습관으로 단 한 사람만이 있어야 할 자기 배 아래 난데없는 두 사람이 얽혀 앉았는 걸 보고 심술사납게 뒷발을 들었다. 소가 곤란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왜 이러고 있는지 몰라서 우유통을 걷어차 버릴지도 몰라요. 하고 외치면서 테스는 사나이의 품 안에서 살며시 몸을 빼려 했다. 그녀의 눈길은 젖소의 거동에 쏠리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자기와 클레어에게로 더욱 쏠리고 있었다. 테스는 사나이한테서 살며시 몸을 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클레어도 여전히 테스를 아는 채 같이 일어섰다. 먼 데를 바라보던 테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괴기 시작했다. 울긴 왜 울어요, 응? 사나이가 물었다. 몰라요. 저도 모르겠어요. 테스는 슬픈 듯이 중얼거렸다. 자기의 처지를 더욱 뚜렷이 깨닫게 되자 테스는 가슴이 설레어 사나이한테서 몸을 빼려고 했다. 결국은 나도 본심을 드러내고야 말았구려, 테스. 하면서 사나이는 이상스럽게도 자포자기하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태도는 정렬히 이성의 테두리를 넘어섰다는 걸 부지중에 풍기었다. 내가 진정으로 애타게 당신을 사랑한다는 건 새삼스레 말할 필요도 없소. 하나 나는 아냐, 이제 그만두려오. 당신을 괴롭히기만 할 테니. 나도 실은 당신만큼이나 놀랐소.
당신의 어쩔 수 없는 약점을 기화로 내가 너무나 성급히 경솔하게 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아니요, 전 무엇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클레어는 테스가 품 안에서 몸을 빼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다시금 제각기 젖을 짜기 시작했다. 두 사람이 하나로 얽혔던 사실은 아무도 몰랐다. 몇 분 후에 가리어져서 잘 보이지 않는 이 구석진 곳에 낙농장 주인이 들렀을 적에도 분명히 서로 떨어져서 있는 이 두 남녀의 사이가 보통 친구 사이 이상으로 깊다는 걸 밝혀줄 아무런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클리크가 두 사람을 보고 돌아간 후로부터 지금에 이르는 사이에 두 사람의 천성 속에는 우주의 추측이라도 변화시킬 만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만약 낙농장 주인이 그 내용을 알았더라면 그는 지극히 실제적인 사나이이기 때문에 의뢰에 경멸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실제적인 일을 태산같이 쌓아놓은 것보다도 훨씬 확고부동한 섭리에 뿌리 박은 것이다. 드디어 장막은 제거되었다. 두 사람의 전도에는 새로운 지평선이 마련되었다. 그것이 잠시 동안일지 혹은 오랜 동안일지는 모르겠지만